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절약이 곧 증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특출한 절약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평양 정향 건재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꾸준한 북 청년들의 탄원 행렬 소식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그들이 환송 모임 함께 가보시죠. 지난번 황해북도에 이어 이번에는 양강도에도 복원용 산소 공장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 애국가, 태극기, 무궁화처럼 국가를 나타내는 데는 다양한 상징물들이 쓰이는데요. 북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상징하는 국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겨울철 감기나 코로나가 더 많이 전파된다고 하는데요. 환기의 중요성과 방법 알아보시죠. 북에서는 다양한 국악기가 개량되어 연주되고 있는데요. 북의 개량악기, 옥류금, 양금, 해금의 선율 한번 들어보시죠. 현장 속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북의 다양한 노력들 가운데 절단석을 자체 생산해낸 전성연마 공구 제작소 일꾼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북에서는 절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약이 곧 증산이다라고 외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공장, 기업소마다 절약 노하우가 쌓여가고 있다는데요. 오늘 절약 잘해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평양 정향 건재 공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절약 사업입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많은 단위들에서 절약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특히 평양 정향 건재 공장의 절약 경험은 많은 단위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을 노력 전략형으로 전환시키는 데서 정업원들의 전반적 지식 수준, 기능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도 하나라고 생각하고 정업원들은 모두 원격 교육 체계에 망라시켰습니다. 교육과 생산 실천을 통해서 정업원들의 전반적인 실무 수준이 높아지게 되자 공장에서는 제품 검사원이 실험공과 과학기술 보고본 사업도 동시에 맡는 식으로 이렇게 매 사람이 보통 3가지 이상의 직무를 맡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업원들이 원격 교육 체계에 망라돼서 공부하기 시작한 2020년에 비해서 이 공장의 단위 시간당 생산량은 현재 평균 4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옥상에 남세현실과 찜찜승우리를 꾸려놓고 지하에는 또 양어장을 꾸리는 식으로 부지를 입체적으로 정말 좌우상하로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방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부지는 공장 부지 면적의 40% 이상이나 됩니다. 공장에는 온실농사와 축산, 양호,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공모비용수까지도 전부 자체로 보장하는 이런 정연한 물 전략 체계가 도입되어 있고 태양열 물가열기와 태양빛 전지판을 이용해서 건물 조명과 온실 난방에 필요한 요를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공장에서는 공업 폐설물들에 의한 재자원화 기술을 도입해서 원단의 소비 기준을 낮추는 등 절약의 범위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태양열 설비 보급사와 강계 목재 가공 공장, 수도 건설 설계 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도 자기 단위의 실종에 맞으면서도 도입 가능성이 큰 여러 가지 절약 방법들을 받아들여서 많은 경제적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조략이자 증산이고 애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최대한 조략하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기 위해서 사색하고 탐구한다면 국가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실제로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북의 청년들은 탄원 행렬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60여 명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곳으로 자원에 떠나갔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환송하는 모임이 개최되었는데요. 탄원자들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척후대, 돌격대의 용례를 남김없이 떨쳐갈 청년존이들의 요리가 날로 더욱 거저되고 있는 속에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계속 탄원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조국의 부름에 실천으로 화답하며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꽃피울 일념으로 황해북도 안에 60여 명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부문들에 진출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 진출하는 청년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얼마 전에 황해북도 예술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창호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탄원자들에게 탄원 증서가 수여됐으며 축하 발언과 결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연단에 나선 토론자들은 청춘의 리상과 포부를 당의 의도와 구상에 일치시켜 강성할 조국의 레일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진격의 투사가 될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농촌진흥의 새 시대인 오늘 우리 청년들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저는 많은 생각 끝에 농촌에 뿌리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촌의 진짜 백이 주인이 되는 것이 오늘의 시대 청년으로서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청년들이 탄원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뜨겁게 환송했습니다. 얼마 전 황해북도 보건산소 공장 준공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며칠 전에는 양강도에도 산소 공장이 새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모든 도에서 자체적으로 의료용 산소 공장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인민들을 위한 의료시설도 더 확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준공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양강도 보건산소공장이 새로 건설돼서 준공했습니다. 새로 건설된 양강도 보건산소공장 준공식이 15일에 진행됐습니다. 양강도당 위원회 비서 김경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더인민위원회 위원장 김평현 동지가 했습니다. 위생학적 기준에 부합되는 질 좋은 산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건설됨으로써 도 안의 보건 단위들의 치료 조건을 개선하고 인민들에 대한 의료 봉사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징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국기가 있을 테고요. 국화, 그리고 국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무궁화, 그리고 애국가를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국장인데요. 한 나라를 상징하는 마크인 셈이죠. 대한민국의 국장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권 앞면에 찍혀 있는 그림 혹시 기억하실까요?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지금은 무궁화 꽃 안에 태극 문양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꽃잎을 대한민국이라는 글자의 리본이 둘러싸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도 국장이 존재하겠죠. 우리처럼 국화가 그려 있을지 모양도 궁금하고요. 국장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거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북에서는 국장은 직관성이 강한 그림 형상으로서 해당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민족적 지향과 염원, 그 나라의 발전 방향과 전망을 보여준다라고 하며 아주 깊은 뜻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과 공화국의 존엄과 강용한 기상, 불패의 위력과 창창한 미래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한 핏줄이지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서 산 지 참 오래되었죠. 그만큼 북의 국장은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북의 국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새겨져 있을지 오늘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얼마 전 창덕학교 고급 2학년에서 공부하는 정권혁 학생은 망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통보문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우리 할아버지는 저에게 국장의 의미를 아는가고 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국장을 두고 묻는 말씀이었습니다. 혁명의 송산 백두산과 그 위에 빛나는 별, 철탑과 수력발전소, 벼이삭과 붉은 댕기 위의 국호.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전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쭉 내려외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다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매개의 의미에서 공통점을 찾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아직 할아버지가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옛날 아름다운 보드나무 동네의 청각과 저 건너 샘골 마을 소녀가 서로 정을 나눈 것이 유래가 돼서 불리우게 된 그 이름도 류석분. 저 벼이삭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또 어떤 것인지. 이 여성은 이곳 농장의 로농통신원 림금여동지입니다. 윤혁 소개했을 때도 있지만 안희승아바이는 우리 농장 새 땅 찾기 운동의 선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온 가정이 산대를 거쳐서 땅을 개간하고 애분미를 생산한 것이 우리 농장의 정말 큰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 평 한 평의 불모의 땅을 옥답으로 가꾸고 거기서 나온 쌀을 나라에 전부 바친 이 일가를 이곳 유소리 사람들은 애국자 가정이라고 정담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설레이는 벼바다 위에 자주 추억의 배를 띄우곤 합니다. 하루 일이 끝난 저녁이면 학교 같은 아들까지 나와서 밤에 횃불을 들고 비경지를 일구어서 안으로 개간하고 명절날 휴식일 그날은 그저 온 가족이 새 땅 찾기 하는 날로 관리해야 됐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3년 동안 가꿉니다. 3년 동안 가까서 여기서 이젠 원군 서출을 낼 수 있구나 생각이 되면 그것을 다 농장의 경작지로 넘기고 또 다른 새 땅을 찾아서 또 그나날 잡풀과 돌들을 치워내고 등이 휘도록 고름과 흙을 치워 나르느라 어깨에서는 언제 안 본 지게가 벗겨질 줄 몰랐습니다. 윤우 지게하고는 좀 유다른 지게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등이 굽었기 때문에 굽은 등이 지게 등바디에 닿으면 아프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하느라고 그 등이 닿는 부분을 둥그렇게 따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이렇게 그 지게를 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바이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손자리에서 수월하게 이렇게 고름지게를 질 수 있도록 지게에 다리를 덧대가지고 사람의 키보다 더 큰 지게를 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먼 데서 보면 고름더미가 움슬움슬함에 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른이 펑 넘도록 옥척스레 땅을 찾고 곡식을 가꾸던 아바이는 10여 년 전 어느 날 고름지게를 진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땅은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땅이다. 우리 농사꾼들이 한 평의 땅도 묵이지 말고 한 알의 나달이라도 더 내는 것이 우리 수령님의 유산인 이 땅을 지켜가는 길이고 우리 사회주의 조국을 빛내가는 길이다.
얼마 전 유기 태권도 존당에서는 존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전국적인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박충성 동무의 아들 박수진은 개성적인 경기 운영으로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국가 대표 선수 후비로 지목됐습니다. 조선 태권도위원회 기술 책임 일꾼인 장경옥 동지는 세대 교체와 순환이 그 어느 부문보다 빠른 태권도 부문에서 선수 후비 육성 사업은 우리 민족의 전통 무도인 태권도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태권도의 넋을 잘해오는 이 가정이야말로 우리의 곳 조선의 곳을 지키고 빛내려는 애국자 가정이라고 절절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전국 태권도 강자 경기대회 참가자들이 백두산 혁명 전적제로에 답사에 올랐습니다. 반만년 단군 민족의 역사를 품어하는 저정의 산 백두산. 오보이 수령님의 항일의 혈전사가 굽이치어 흐르는 혁명의 성산. 바로 그 정점에서 태권도 시범 출연이 진행됐습니다. 백두대지의 흰 눈을 온몸에 떠하는 듯 흰 더복을 입고 온 나라에 쩌렁쩌렁 울리어가는 민족의 넋이여 기상이여. 늘 마음속에 백두산을 안고 서겠습니다. 이렇듯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을 안고 살려는 것은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들 모두에게 간직된 한결같은 지향인 것입니다. 백두산을 지붕으로 삼은 온 나라의 모든 가정에서 나라가 곧 나 자신, 나의 집이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국가와 인민은 한 핏줄기로 이어지어 운명을 함께하는 생명체로 됐습니다. 그 생명이 활력을 부어주고 성장을 추동하는 영양소가 바로 매 가정, 매 국민들이 발휘하는 애국심인 것입니다. 여기는 철탑의 고향집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선 건설 사업소입니다. 이들은 올해 창립 70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기업소는 전하의 불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공화국의 74년 역사에 70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소는 아마 드물 겁니다. 우리 그 70년 역사에 이제 함하는 얘기들이 많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초산장세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저국해방 전쟁이 승리로 끝난 이듬해 여름, 초산군의 한 산간 지역에서는 성전선 건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농촌 청년이 공사장에 찾아와 건설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세우면 우리 마을에서도 전기불을 보게 되나요? 왜 전기불만 보겠나? 이제 라디오도 듣게 되고 전기로 기계도 돌리게 돼요. 청년은 하늘 높이 솟구치 오르는 철탑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새로운 지구로 이동하는 건설자들의 대우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초산장수라는 우리 리영민 동지인데, 우리 리영민 동지가 힘이 어찌나 장사인데 이제 그 산에 이제 애자를 메고 올라가면서 애자 하나가 5kg짜리입니다. 5kg짜리인데 그걸 수마를 목에 걸고, 수마를 목에 걸고 산꼭대로 올라가면서 딸기까지 따먹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철탑 기초 이제 팔 때도 기초 하나에 3명 내지 4명의 한 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빈 동지는 혼자서 기초 부대 하나를 다 팝니다. 이렇게 힘이 세고 장수됐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장년에 제6기 12차 전원회의 때 이제 몸소 우리 영빈 동지를 주석산에 불러주시고,
직접 이제 가슴에 그 영메달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전함이 새겨진 시계를 이제 채워줬을 때에 선이 너무 커서 시계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님께서 우리 영빈동지 손을 높이 두시고 이런 애국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강하다는 거 이렇게 결시하셨습니다. 기업소의 연육사에 뚜렷한 자국을 남긴 노력 영웅 리영빈 동지. 그의 아들과 손자가 3대를 이어 이 기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기이하게도 기업소 창립 70돌 시대는 이 해에 리영빈 동지의 4대 손이 태어나 경축의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업소의 첫 노력 영웅 최숙도 동지라고 하게 되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예술영화 산정예술이게들 하게 되면 그 옥만대장이라면 알지 않습니까? 그 옥만대장의 손주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원명진 동무입니다. 오랜 세월 산이 깎이고 또 깎이면 4cm가 아니라 1cm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해. 아 그렇지만 무효를 한다면 저는 잔말 말고 어서 파라고. 철남이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고 되는 대로 파고 얼른 묻어버리자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건 우린 거기다 돌과 흙이 아니라 이 양심을 묻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 황도선 건설자들의 마음이 6대 내려오면선 정말 진실합니다. 우리 황도선 건설자들이 말없이 맡겨준 가업에 대해서는 말은 좁게 하고 일을 많이 하는 숨은 영웅. 그 전통이 어디 가겠습니까? 영웅이 많이 태어난 기업소, 영웅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일하는 기업소. 아버지가 일한 처소에서 자식들이 일하고 부부가 함께 일하며 남편이 섰던 처소에 아내가 서고 형제가 함께 일하는 이런 애국자 가정이 특별히 많은 기업소. 우리 공화국의 국장인 철탑도 있다. 이것은 이들 산정의 수리기들의 신념입니다. 국장은 해당 국가의 성격과 사명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며 상징하는 일정한 형식의 표장입니다. 힘있고 강대한 나라는 옥대의 자원이나 전략 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애국자가 많은 나라이며 국가를 강대하게 하는 것은 인민 대중의 애국심입니다. 네, 국장에 그려져 있는 쌀과 백두산 그리고 송전탑의 의미를 잘 이어가고 있는 인민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북의 국장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나라 국장의 역사를 보니까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사용했다고 하고 처음에는 이 무궁화 모양을 건곤감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북도 정부를 1948년도에 수립했으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48년도에 처음부터 이제 국장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평양미술전문학교 교장이었던 김주경 씨가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1993년도에 일부 수정을 하고 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국장 도안 자세히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그러시죠. 일단 국장 가운데에는 백두산이 그려져 있고요. 그 아래 댐과 수력발전소, 철탑이 그려져 있습니다. 백두산 위에는 빗줄기에 둘러싸인 빨간색 별이 그려져 있고요. 네. 양쪽을 벼이삭이 감싸고 있죠. 또 국장 아래쪽에는 빨간색 리본이 국장 양쪽에 벼이삭을 묶고 있으면서 리본 가운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쌀, 또 백두산, 전력 송전탑 이런 그림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겠죠? 네, 그건 이제 북의 헌법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붉은 별은요, 혁명의 영광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벼이삭은 농민과 인민들, 그리고 댐과 수력 발전소, 그
송전탑이라고 하죠. 그런 그 철탑은 공업과 노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두산은 뭐 알다시피 이제 혁명의 성산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혁명의 성지로 신성이 여긴다, 뭐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좀 우리나라 국장이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꽉 들어차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복잡한 느낌도 들고 그만큼 하나하나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딱 국장을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쌀, 이 벼이삭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만 해도 국민의 대다수가 농사를 짓다 보니 그런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뭐 아니면 사회주의는 쌀로 받들자 이런 구호가 있듯이 농업 자체의 중요성을 좀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착취당하고 가장 그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사람들이 농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 평생의 소원이었던 땅을 갖는 문제를 토지개혁을 통해서 땅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벼이삭을 통해서 그런 과거의 아픔과 또 현재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그 기쁨과 그리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농업의 밝은 전망 이런 거를 그 벼이삭에다 싣고 싶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은 또 건국 이래 가장 중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쌀 문제지 않습니까? 식량 문제이기도 하고. 네. 하긴 이게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뭐 자본주의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핵심이잖아요. 우리 영화 그 웰컴 투 동막골 보면은 또 촌장님께서 일단 잘 먹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오죽하면 북에서는 모든 것이 쌀에 달려 있고 모든 것이 쌀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쌀이 많아야 전기도 강철도 그리고 석탄도 꽝꽝 생산할 수 있고 꽝꽝. 예. 또 쌀이 많아야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배심 든든하게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김일성 주석이 벼이삭을 보더니 이걸 좀 더 풍부하게, 좀 더 탐스럽게 많이 집어넣어라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지요. 네, 그렇게 듣고 보니까 벼이삭을 크고 탐스럽게 넣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다 싶네요. 또 처음 국장을 딱 받았을 때 농민들이 굉장히 자부심 느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농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농민들이고 이런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고 또 우리 청년들 탄원 소식 볼 때마다 농촌 가는 모습 좀 신기하게 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만큼 농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니까 또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그림 안에 국가와 농업, 농민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또 국장을 보면 제가 사실 제일 놀랐던 거는 이 댐이랑 송전탑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이 한전 마크도 아니고 왜 이런 송전탑을 그렸을까 싶었는데 거기에도 의미가 있겠죠? 네, 물론 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국장, 국기 이런 것들의 도안을 서로 토론이 막 벌어졌던 게 48년도 2월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 국장 안에는 국가의 발전하고 부강해지는 미래의 모습, 그러니까 발전 전망 이런 게 잘 실려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좀 전기 문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처음에 만든 데는 전기보다는 이제 용광로가 있었나 봐요. 그 공업의 쌀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또 철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런 논란을 거치고 나서 댐과 수력 발전소가 결국 앞으로 향후 발전해 나갈 이제 조국의 미래, 발전한 국가의 상징으로 공업을 상징하는 걸 이제 발전소로 이제 결국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간부들 입장에서는 다 나라의 발전 방향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선차적이다. 이걸 좀 더 크게 넣자. 아니다, 이걸 넣자. 이런 자기 나름의 견해와 입장들이 있으니까 이런 도안을 완성하기까지가 순탄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말은 아주 에피소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타원형 형태를 원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다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국장 안에 경복궁이 들어가야 된다. 의외죠. 네. 뭐 그런 주장도 했다 하고요. 아무튼 뭐 다양한 의견들이 한때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 많네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국장이라는 게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
또 비전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라는 거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참에 오늘 집에 가서 대한민국 국장에 대한 역사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북의 쌀은 정말 쌀 이상의 의미가 있지요. 이 척박한 땅, 추운 기후에 산악지대가 많아 늘 식량이 부족하니까요. 탐스러운 별을 크게 그려놓은 국장을 보며 그 심정이 와닿는 기분입니다. 더욱이 댐과 송전선은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지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국장은 가장 절실함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군요. 이상 국장을 통해 북을 들여다본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겨울철엔 특히 실내 환기를 자주 못하기 때문에 감기나 코로나가 더 많이 전파된다고 하니까요. 북에서는 환기를 공기가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실내 공기가리의 중요성과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밀폐된 방 안에서 사람이 숨쉬기를 하면 방 안에는 점차적으로 탄산가스가 차게 됩니다. 결과 집안의 공기 성분은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방 안의 탄산가스 농도는 항시적으로 높아지고 산소 농도는 낮아져서 사람의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기 속의 탄산가스 함량이 높아지면 노동 능력 저하와 노곤에서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는 증상인 기면이 초래되게 됩니다. 노인이나 허약한 사람들은 심장이 답답한 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주 공기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환경보호 전문가들이 측정한 데 의하면 공기가리는 하루에 2번 9시부터 11시 사이 그리고 14시부터 16시 사이에 창문을 열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날씨가 차지면 방 안 공기가리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해도 창문을 잠깐 동안 열어놓곤 하는데 그러면 공기가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합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1 내지 2도씨 정도 내려갔을 때에야 공기가리를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자면 15분 정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북에서는 다양한 국악기가 개량되어 연주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악기인 가야금도 19현, 21현으로 줄수를 늘려 연주하고요. 해금도 우리는 2줄로 알고 있지만 북에서는 4줄로 만들어 연주하지요. 네, 그런가 하면 좀 낯선 악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금이라는 악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연주하는 모습이 꼭 실로폰 치는 것 같더라고요. 북에서는 이 양금도 개량을 해서 연주한다고 합니다. 또 쟁반에 옷깃을 굴러가는 소리 같다고 해서 옥류금이라는 악기도 있는데요. 이게 북의 대표 개량 악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지요. 북의 다양한 개량악기의 역사와 연주 방법, 그 소리를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옥류금, 양금, 해금의 아름다운 선율 한번 즐겨보시지요.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의 민족음악. 지혜롭고 재능 있는 우리 민족은 먼 옛날부터 다양한 악기들을 만들어 거기에 자기의 생활 감정과 정서를 담으면서 우리의 민족음악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민족의 자랑, 우리 춤, 우리 놀이. 오늘 이 시간에는 민족 현악기의 일부 악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구슬같이 맑고 우아한 소리를 내는 이 악기는 옥유금입니다. 이 공후는 전장에서 병사들이 쓰던 활에서 유래된 악기인데 이것이 오랜 세월 존해오는 과정에 눕혀서도 연주하는 악기로 그 모양을 바꾸면서 이름도 누울화를 써서 와공후로 된 것입니다. 이런 와공후가 그 이름도 아름다운 옥유금으로 새롭게 개량 완성된 데는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 연주되어 온 와공후는 그 울림통이 크지 않아서 소리가 작았고 또 손도 그 13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 형상을 창조할 수 없는 이런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피바다식 혁명 가국의 간현악을 지도해 주시던 나날에 넓은 음역에서 그 분선화음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는 이런 악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와공후를 가야금처럼 이렇게 눕혀놓고 연주할 수 있는 악기로 만들어 볼 때 대한 기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악기의 그 형태와 규격, 울림통의 크기 문제, 페달을 달아줄 때 대한 문제, 음역과 주법, 지호는 악기에 붙일 목각 장식에 이르기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었습니다. 악기가 다 완성된 후에는 몸소 그 연주를 들어주시고 이 악기가 구슬같이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하시면서 친히 옥유금이라고 이름 지어주시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전의 와공후와는 대비도 할 수 없는 민족악기 옥유금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양금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한 손에 악기를 받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이렇게 한 음씩 두드리면서 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것이 점차 악기도 좀 커지고 대호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연주하였는데 채가 순수 참대로 되어 있어서 챙챙챙거리는 이런 세 줄 소리가 많이 나고 또 요음이 제멋대로 지속되는 것 같은 이런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개량하면서 채머리 끝에 압착한 양토를 씌워주었는데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한결 부드러워지고 또 페달을 설치해 줌으로 해서 양금 연주에서 불가능하던 끈기가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배열도 개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어도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2 반음률 체계로 이렇게 배열함으로 해서 임의에 조성해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금은 덕주악기로서뿐 아니라 대학간현악과 기악중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악기로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이 이용해온 전통적인 민족 현악기인 해금입니다. 이것은 로동당 시대에 훌륭히 개량 발전된 오늘의 소해금입니다. 보시다시피 악기의 구조와 형태, 소재와 소리 색깔 등 모든 면에서 종래의 해금이 가지고 있던 부족점들을 시대적 미감에 맞게 개조했습니다. 해금의 본질적 결함인 쇳소리가 극복되고 보다 맑고 우아하며 부드러운 소리가 울립니다. 두 줄 사이에 끼워서 연주하던 활을 줄에서 개방시키고 지분판을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연주의 미날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소해금은 독주악기로서 그 어떤 음악 형상도 멋지게 해제끼는 명수적인 악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금이 개량되면서 크기와 음력, 소리 색깔에 따르는 해금 소각기들이 연이어 출현했으며 해금 소각기들로 하나의 완벽한 민족 찰현악 기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수입병을 퇴치하고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을 만들자. 북의 자력자강의 노력은 여러 생산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성 연마공구 제작소의 일꾼들도 피땀을 흘리고 있다는데요. 흔히 그라인더 날이라고 부르는 절단석을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손바닥만한 절단석을 자체로 생산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무조건 깨버리시오. 10만 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생산한 제품을 우리 성으로 깨버리자니까 정말 가슴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10만 장이면 그 값으로 쳐도 간단치 않았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깨버리라고 하는 소장 동지가 막 야속했습니다. 물론 단위를 책임진 일꾼으로서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민들이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제작소에서 자체의 힘으로 졸단석과 연마석을 생산할 목표를 내걸고 생소한 이 길에 들어선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7년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총사를 새로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건설에 필요한 자재 준비 사업을 선행시켜 나가던 이곳 소장 동지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쓰이는 졸단석과 연마석을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건재의 국산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정책이 그의 가슴을 모질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누가 요구한 사람은 없었어도 졸단석과 연마석을 자체로 생산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수지결합제에 의한 절단석, 연마석 생산을 시작하자고 결심했을 때 우리한테 가장 큰 애로는 이 분야에 대한 기술적 파악이 전혀 없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마석 생산과 관련이 있는 공장 기업소 일꾼들과 기술자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도 이 분야에 대한 기술적 파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이 제품을 만들어보려고 시도하였댔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하면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오이마간의 자료라도 주기 위해 과학기술 전당과 인민대학습당을 수없이 오갔습니다. 허나 그들이 찾은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발표한
한 건의論文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을 남들도 왜 생각 못했겠는가?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많은 단위들이 왜 모두 포기했겠는가? 언젠가 제가 절단석 생산에 경험이 있다고 하는 주변 나라의 온화한 기업체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자기네 제품을 사러 온 줄 알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산 공정을 한번 보자고 하니까 순간에 얼굴색부터 달라지면서 보여주려면 하지 않았습니다. 군 5개의 공장을 갔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더욱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자기네가 늦게 팔아주면 가져다 쓰면 되지 않는가 하는 식이었습니다. 뼈저린 후회와 아픔은 이들을 더욱 분발하게 했습니다. 기어이 제 힘으로 우리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결심이 백배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내에 있는 원료 원천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한 가지 원료를 찾기 위해서 수백 리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30여 년간) 중앙광업연구소에서 일해오고 있는 전영철 동지입니다. 언젠가 오난다는 일꾼이 우리 용소에 와서 우리 원료를 가지고 연마석과 절단석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찾은 원료와 수입산 원료를 대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분석을 하니까 우리 원료 중에 맥석 성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를 가지고 절단석과 연마석을 만들려면 현재는 좀 힘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전영철 동지가 이런 말을 한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뭔가 해보겠다며 열성도 높고 부지런히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몇 번 난관에 부닥치고 나면 물러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난관 앞에 주저앉거나 물러선 것이 아니라 수십 번에 달하는 대비 분석을 해가며 끝끝내 기술적 수치에 부합되는 우리의 원료들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원료들은 찾아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이들 앞에 나섰습니다. 원료의 배합 비율이었습니다.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들이 많은 제품 생산이었어 참으로 힘을 붙였다고 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끝나고 말지 않을까 하는 위구심도 들었다고 합니다. 2년 700여일의 날과 달이 거듭되는 실패 속에 흘렀습니다. 허나 실험은 끝없이 계속됐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만든 첫 제품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번호 속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는데 철판을 자를 때 심장이 막 두근거렸습니다. 10cm, 20cm 다 같이 센치를 셌는데 1m를 넘어서 2m 이상 나갔습니다. 정말 이제 제대로 봤지만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민들의 평가가 제일 정확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일꾼들로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제품을 가지고 단위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비록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이들은 인민들의 의견을 100% 받아들였고 부단히 결합을 퇴치해 나갔습니다. 우리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4종에 달하는 요로 규격의 철졸단석과 연마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노동자들은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생산 건물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앞서 나갈 인력 많고 모두가 분발에 나섰습니다. 제품 한 장을 생산하는데 3.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 이들은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90%까지 실현했습니다. 진척 중에 있는 수지결합제 연구만 성공하면 100%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마음먹은 대로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수십 종에 달하는 절단석과 연마석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생산 토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으로 전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리의 질 좋은 절단석과 연마석이 온 나라를 뒤덮게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세계 절단 연마석의 발전 추세를 놓고 볼 때 각이한 용도에 쓰이는 절단 연마석의 종류와 가지수는 수십 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 볼 때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앞날에 세계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우리식의 절단 연마석의 다정화를 실현해서 정말 당의 사상과 의도에 실천으로 대답하는 그런 단위가 되기에 적극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더 높은 목표, 세계를 향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들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탐스럽게 잘 익은 벼에 둘러싸인 빨간 별이 떠 있는 북의 국장을 본 적이 있나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에 백두산도 있고 수풍댐도 있는데요. 국장은 국가의 사명을 체현하고 있는 공식적 표장이라고 하죠. 북은 자신들의 국장을 무척 자랑스러워합니다. 빨간색 별은 혁명의 영광을, 벼이삭은 농업과 인민을, 댐과 수력 발전소 철탑은 공업과 노동을 의미하며 백두산은 혁명의 성지로 신성히 여기는 산이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자신들의 밝은 미래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데요. 사실 북에서 쌀은 정말 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요. 북은 알다시피 산이 많고 땅이 척박할 뿐 아니라 겨울이 길어 늘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은 쌀이 곧 사회주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쌀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 사회주의 수호라는 큰 무게가 실려 있다 할 것입니다. 전기는 쌀만큼이나 북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는데요. 지난 고난의 행군을 돌아보면 금세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 국가의 미래는 전기와 직결된다는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지요. 수력 발전소를 통해 현대적인 공업국가로 일어서고 싶은 심정을 담았다고 하는군요. 국장에는 나라의 발전 전망이 잘 반영되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쌀과 전기와 백두산, 그리고 붉은 별. 한마디로 식량 걱정 없이 자급자족하고 전기가 풍부한 선진국, 그리고 민족 정기와 사회주의 신념이 살아있는 사상의 강국. 북이 소망하는 국가의 모습인 듯 싶군요.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